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부동산을 분석하는 이 데이터 노우즈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찌감치 이렇게 집값 상승을 예측하셨다가 또 이번에는 집값 하락으로 좀 네. 보고 계신데 네,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 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서울 집값이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23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한다. 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빅데이터나 네. AI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큰 어떤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을 살 때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요 빨간 게 사람들의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연봉이 1억이면 그 1억이 내 통장에 꽂히지 않고 뭐 4대 보험이나 뭐 이거 다 국민연금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세금 빼고 들어오는 돈이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멈췄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처분 가능 소득은 아예 멈췄죠. 왜냐하면 요 분홍색이 이제 세금을 떼는 건데 네. 세금 떼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비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러네요. 즉 그만큼 지금 국가는 세금을 많이 떼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네. 복지에 대한 그런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유럽 선진국들이 다 이런 경로를 예, 겪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득의 어떤 멈춤 그리고 앞으로는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저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메가 트렌드는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익숙하죠 성장이. 네, 인구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성장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언제가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2020년 사이부터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수축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네. 모든 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서서히 지금 소멸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저성장, 초저금리, 한국도 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도 완전히 양극화를 넘어서 뭐 초양극, 극초양극화까지 가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수도 늘고 세대수도 늘던 세상이었어요. 네, 그랬었죠. 근데 작년 말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인구가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가구 수는 아직도 그렇죠. 2020년대 후반까지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수는 아직 증가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근데 좀 더 미래를 다가가면 그때는 인구수도 감소하고 세대수도 감소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에 올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세상이 온다라면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세대수까지 감소하면 네. 그건 정말 집값이 올라갈 유인이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인은 어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치의 하락.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고요. 또 뭐냐면 세금 낼 사람들은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세금 쓸 일을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누군가는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성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던 뭐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0년대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 저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래 버티면 오를 거다. 네. 왜냐하면 돈이 계속 뭐 풀리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고 네, 그렇죠. 풀리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돈은 그동안도 계속 풀려왔었고요. 네.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던 2010년대에도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2010년대보다 2020년 훨씬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대는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에도 수도권에서 4년을 하락했어요. 그랬었죠. 그렇죠? 10, 11, 12, 13. 네. 예.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까지 하면 6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2020년대 지금의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시장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금리위기 전보다 네. 훨씬 더 그때 버블이 이랬다면 지금은 버블이 훨씬 더 심각하고요. 네네. 경제 펀더멘털 훨씬 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 2010년대보다 2020년대 하락장은 훨씬 더 길고 하락폭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네. 예, 그리고 정말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과연 버티실 수 있겠냐. 네네. 레버리지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내 순자산만 닦아지는데 네.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순자산이 100억인 사람이 대출이 한 50%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내 재산은 빵이 되고 빚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크게 컸어요. 그렇죠. 근데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어차피 길게 갈 거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얼만큼 떨어질 거냐? 네, 여기서 진짜 네.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떨어진다 하든 네. 뭐 그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떨어져서 조금 떨어지는 건 네.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아. 엄청나게 올라서 더 오르는데 네. 그런 다음에 떨어진다 하는데 네. 이미 예전에 산 게 더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네. 곡선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 맞습니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한 18년, 19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얘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2020년 말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어깨 정도 왔다라면 네. 뭐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면은 괜찮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어깨가 아니라 사실 이제 눈썹 이상까지 왔는데 정부의 지금 임대차 3법 네. 때문에 지금 전월세가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폭등을 하니까 보니까 집값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네네. 사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다시 마지막 지금 버블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지금 순간이거든요. 교외 네. 지역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이. 예, 예. 그래서 금리 위기 때를 한번 보시면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43% 떨어졌고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평균 32% 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 잠실 주공 5단지도 최대 43%, 평균 34%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도 최대 40%, 네. 평균 36%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곡 레슬, 이 도곡 레슬 2006년도에 입주한 새 아파트였거든요. 당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만 하더라도요. 네. 근데 최대 55%, 평균 35% 떨어졌어요. 얘도. 아이고. 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 대세하락이 올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세하락이 온다면 얼만큼 떨어질 수 있을지.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금리위기 때도 평균 한 32%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금리위기 때보다 부동산 버블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증가세는 이미 멈춰버렸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세하락이 온다면 금리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평균 40에서 50% 정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하락폭인데 네. 이거는 경제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만약에 진짜 크다고 그런 일이 보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면. 근데 이 반론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뭐 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집값 버블도 훨씬 컸고 그렇죠. 또 심지어 이 하루아침에 일본 정부가 규제로 전환하면서 집값이 네.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규제를 계속 누적해 왔기 때문에 일본처럼 하루아침에 부양책 쓰다가 규제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큰 차이가 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인데 네. 이런 반론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런데도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저는 이제 네. 긍정적인 저는 반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 비해서 좋았던 부분이지만 일본에 비해서 안 좋은 것도 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또 안 좋은 부분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일본에 비해서 좋은 부분인데 그럼 일본에 비해서 안 좋은 건 뭐냐? 네. 일본에 비해서 안 좋은 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본보다. 네, 훨씬 더 그게 빨라요. 그리고 그 폭도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금 폭탄의 미래가 시작이 됐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실질 소득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1990년대 일본의 대세 하락을 할 때는 그때는 기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는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기술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아질 영향이 많고요. 네. 왜냐하면 각종 기술들로 인해서 앞으로 일자리는 갈수록 축소될 거죠. 네. 그다음에 건축 비용이 또 드라마틱하게 축소가 될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일본, 뭐 유럽 연합까지. 네. 네. 그건 그래서 분명히 달라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통화량으로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여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근본을 보자 이거죠. 통화량이 왜 증가했냐 이거죠. 자, 통화량이 그동안은 어떻게 증가를 해왔냐면요. 인구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경제가 성장을 해왔는데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는 거는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어떤 자연 재난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각국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는 또 한국 같은 그 통화량 증가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심각합니다. 가장 안 좋아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통계는. 네. 만약에 전세대출까지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많은 유동성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이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 지금 베팅을 다 하고 네.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균형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막 쏠 힘이 있으면 무너지긴 맞습니다. 하겠죠. 근데 네. 문제는 네.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23년, 4년부터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어떻게 참지? 어떻게 기다리지?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내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큰 의사결정이거든요. 네. 정말 이 의사결정을 잘못하면요. 정말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전 저는 재산이니까. 네, 저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많은 강의를 하면서 네. 또 많은 소통을 또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나 이거보다 훨씬 더 앞으로 올 파장은 저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그렇게 예, 말씀하신 예, 대로 되면 예. 참 큰일인데. 그래서 너무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서워서 또 알지 못해 여러 가지 형편상 안 샀는데 자꾸 너무 이렇게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미쳐버리겠네요. 거기다가 또 전월세까지 지금 정부의 어떤 이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을 완전 지금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예.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커지듯이 네. 지금 원래는 이만큼만 왔어야 되는 산인데 정부의 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더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년, 2년 사실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 5년, 10년을 보신다라면 지금 사는 거는 정말로 저는요. 정말 저랑 친하신 분이랑 저는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요. 보유세 폭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갈수록 심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내년서부터도 대사하락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늦으면 23년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네.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사시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중에 후유증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반론을 꼭 네. 오늘은 좀 제기하고 싶은 네.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급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한 2015년, 16년에 착공 물량을 보면 70만 호가 넘었는데 네. 2018년, 19년에 착공 물량을 보면 50만 호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착공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착공 물량이 작게 되면 네. 한 3, 4년 뒤에 공급 네. 물량이 적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 2020년대 초반은 어쨌든 공급이 좀 적은 상태에서 네.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빨리 하락이 오겠냐? 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입주 물량이 작으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다. 얼핏 들어보면 너무 맞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죠? 틀릴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법칙처럼.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자, 어떻게 제가 해서? 실제 네.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수도권의 연도별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 평균이 수도권 평균이 몇만 세대면요. 14만 3,160세대가 평균적으로 수도권에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어때요? 평균보다 계속 많았죠. 네. 네. 자, 그러면 평균보다 많았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이 네. 최소한 상승을 못하거나 보합 정도는 해야 되겠죠. 하락은 네, 아니더라도.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계속 다 상승을 했습니다. 요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이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이거든요. 그리고 2006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본격적인 대사하락을 시작했던 2010년, 11년, 12년, 13년 어때요?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작았던 시기입니다. 네. 가장 작았던 시기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오히려 집값은 그렇죠. 안정됐네요. 자, 떨어졌어요. 자, 네. 보세요 또. 그리고 2017, 18, 19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수도권의 입주 폭탄.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수도권의 입주 폭탄. 거기다가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니까 전문가들의 80% 이상이 뭐라 그랬냐면요. 서울 아파트 상승 끝 이런 네, 얘기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근데 몰랐어요. 그런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요 매매가 요 보이시죠? 네. 엄청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 일반 상식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큰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이런 변수를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네. 그런 거래량. 그런데 그동안 몇 년을 무서워서 못 사다가 네. 있는 것도 싹 끌어다 영끌까지 해서 20대, 30대까지 그렇게 아파트를 살 정도면 네. 그 다음엔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네. 10대들이 뭐 신용대출 영끌해서 살 수 있을까?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자가주택 보유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던데 네. 내가 내 집 갖고 있는 비율이요.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영끌해서 막 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입주 물량으로 인한 이런 오해는 정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입주 물량이 작아서 네. 뭐 떨어질 거다. 근데 네. 또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작진 않아요. 한번 보세요. 네. 이게 2021년이고 22년이고 23년이에요. 생각보다는 자, 보세요. 이때 대세 하락기 때는 네네. 지금 한 12만 세대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12만 세대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네요. 워낙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보다 훨씬 작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이거는 진짜 그냥 하나나 진짜 제대로 된 진실을 모르시는 거죠. 아. 입주 물량이 작아도 분명히 하락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또 이제 집값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네. 어쨌든 반론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세값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네. 또 집값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하락을 했던 10년, 11년, 12년, 13년 네. 이때 과연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거고요. 올랐죠. 네. 왜냐하면 집은요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 집으로 살든가 남의 집을 빌려서 전세나 월세로 살든가. 네. 근데 매매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죠. 네. 그럼 어디로 쏠려?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그쪽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나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계속 더 올라간다.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 네. 대한민국의 전세제는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몇 년 뒤에. 2010년대 초반에 역전세난이 있었던 그때도 것처럼요. 기억나시죠? 하우스푸어. 네, 네, 있었죠. 하우스푸어.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금융권의 부실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2020년대 이런 현상은 아마 2024, 25, 26 이 어느 즈음에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건 네. 바로 이겁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네. 궁금해요. 정말 이제 현실적인 제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빅데이터를 수년간 연구를 해오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그래도 데이터로 상당히 정확하게 했던 제가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라면 지금 서울이나 서울과 상승의 움직임을 같이 했던 주요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 2007년 어느 즈음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전세를 살면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해칭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죠. 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고 해서 부동산 계속 오르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수도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수도권이 떨어지면 전국 아파트가 다 떨어지는 줄 알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금융위기 때도 수도권은 떨어졌지만 지방은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또다시 발생하요. 수도권이 안 좋지만 제가 모든 지역이 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해지를 할 만한 저평가된 지역은 어디냐. 통화량 지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은 어디론가 수익을 찾아서 떠나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평가된 곳보다는 저평가된 곳들을 찾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세대수가 12만 이상 되는 시군구, 대한민국에서 세대수가 12만 이상 되는 곳들 중에서 투자점수 상위 지역과 투자점수 하위 지역, 즉 네. 상위 지역은 해칭을 하는 거죠. 이 지역에 부동산을 좀 사놓는 거예요. 네.
네, 왜 올라가니까 이쪽 지역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평가됐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전세로 살면서 어떤 그 통화랑 같이 하락을 하는 실물 자산의 상승을 이런 걸로 해칭을 해놓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이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1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를 하는 11번째 사람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뜻밖의 만나는 검은 백조, 블랙스완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위기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11번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1년에 모든 사람들이 대세 상승을 내다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진짜 11번째 어떤 사람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 좀 다양하게 참고로 해서 21년 부동산 시장을 좀 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Round one, fight.